여러분, 시속 80km로 철조망을 돌파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총알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그리고 그 너머에 펼쳐질 자유. 아니, 생존의 가능성. 제 이름은 박철민입니다. 2023년 10월, 저는 녹슨 군용 오토바이 한 대를 타고 북한 DMZ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인간이 기계와 함께 죽음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후에도 제가 준비한 다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오후 3시 22분. 저는 그 순간을 초 단위로 기억합니다. 부대 전역 방송 스피커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막사 앞에서 소총 분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대원 주모. 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치범 숙청 대상자 명단을 공지한다. 정치범. 북한에서 그 단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제거 대상을 의미하는 암호였습니다. 명단이 낭독될 때마다 부대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얼굴은 제 얼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철환. 생년 1996년. 죄명 반당 반국가 사상 오염. 심장이 멎었습니다. 박철환은 제 친형입니다. 저보다 3살 위 평양건설대학을 나와 당 간부 후보로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똑똑했고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왜?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형이 근무하던 당 청사에서 끌려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형이 관리하던 건설 프로젝트에서 자재 일부가 사라졌고 누군가 그걸 형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실제로는 상급 간부가 빼돌린 것이었지만 북한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만 중요할 뿐입니다. 형은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보이부 건물 옆을 지나다 우연히 문틈으로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박철환의 동생 박철민도 감시 명단에 올려라. 같은 피는 결국 같은 병을 앓는 법이다. 처리는 언제쯤? 서두르지 마라. 저 녀석도 곧 실수를 할 거다. 그때 한 번에 처리하면 된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실수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실수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면 죽는다. 순응하면 죽는다. 살려면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탈출. 하지만 북한 육군 제42보위 9분대는 DMZ 최전방 경계 부대였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삼엄한 감시망이 깔린 곳 중 하나입니다. 걸어서 탈출? 불가능합니다. 숨어서 탈출?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뜻밖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부대 정비구 구석 창고 제일 안쪽. 거기엔 1960년대 소련제 군용 오토바이 M72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 바이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BMW R72를 소련이 복제한 모델로 사이드카까지 달린 육중한 철덩어리였습니다. 무게만 300kg이 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이걸 폐철 덩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엔진은 오래전에 멈췄고 타이어는 갈라져 있었으며 온갖 부품이 녹슬어 원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양 제1기계공장에서 일하셨고 저는 아버지 곁에서 렌치를 쥐는 법, 엔진을 읽는 법, 금속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걸. 2023년 4월 말부터 저는 매일 밤 정비구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불을 켤 수 없었기에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작업했습니다. 소음을 낼 수 없었기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수술하듯 부품을 분해했습니다. 처음 본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엔진 블록은 녹이 슬어 내부가 거의 가루처럼 변해 있었고 피스톤은 산화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료 탱크는 구멍이 나 있었고 전기 배선은 쥐가 갉아먹은 듯 끊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기회였고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으니까요. 부품을 구하는 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 물자는 철저히 통제됩니다. 부대 정비 창고의 부품 하나하나까지 장부에 기록되고 간부들이 수시로 점검합니다. 부품 하나가 없어지면 즉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짰습니다. 부품을 한꺼번에 훔치는 대신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가져왔습니다. 군용 트럭 정비할 때 교체한 낡은 부품 중에서 쓸만한 걸 챙기고 폐기 처분될 철판을 몰래 숨기고 고장난 라디오에서 전선을 뜯어내고 심지어 간부 승용차 정비할 때 떨어진 볼트와 너트까지 주었습니다. 기름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연료는 24시간 감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청소 당번을 자원해서 간부 차량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사기처럼 생긴 간이 펌프로 연료 탱크에서 기름을 조금씩 빼서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하루에 50ml, 한 달이면 1.5리터, 6개월이면 겨우 9리터.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빼낼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총살이었으니까요. 작업은 지옥 같았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정비고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새까맣게 변했고 손가락은 공구에 찍혀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밤마다 순찰병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몇 번이나 들킬 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찰병이 정비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공구를 숨기고 낡은 천막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순찰병의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 바로 옆을 스쳤습니다. 이상 없음. 그가 문을 닫고 나갔을 때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6개월간 저는 이 바이크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엔진 블록을 갈아내고 피스톤을 교체하고 연료 라인을 새로 연결하고 전기 배선을 다시 짰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오토바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건 제 동료가 됐습니다. 제 희망이 됐습니다. 제 탈출의 날개가 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속삭였습니다. 제발 날 데려가줘. 우리 함께 나가자. 그리고 2023년 10월 3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0월 3일 새벽 2시. 저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연료는 9리터, 충분하지 않지만 최소한 DMG를 넘을 수는 있는 양이었습니다. 타이어는 간신히 공기를 유지했고 브레이크는 70% 정도 작동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동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발. 찰칵. 처음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찰칵. 여전히 침묵.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세 번째 시도. 찰칵. 그때 엔진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둥. 아주 약한 심장 박동 같은 소리. 두둥두둥. 점점 빨라지는 소리. 그리고 두두두두두두. 폭발음과 함께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60년 된 소련제 엔진이 폐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살 수 있다는, 해낼 수 있다는 안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엔진 소음이 너무 컸습니다. 당장이라도 순찰병이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시동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비고는 부대 외곽에 있었고 발전기 소음 때문에 엔진 소리가 묻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언제 탈출할 것인가?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더 기다리며 준비를 완벽히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들킬 위험도 커집니다. 둘, 지금 당장 탈출한다. 준비는 부족하지만 기회는 지금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정치장교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철민 동무, 내일 아침 9시에 보입으로 출두하시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보이부 출두는 곧 조사를 의미했고 조사는 곧 자백을 의미했으며 자백은 곧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군복 한 벌, 물 500ml 2병, 비상식량으로 챙긴 옥수수빵 3개, 그리고 형이 마지막으로 보내준 편지 한 장.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철민아, 너는 살아남아라. 내가 못다 한 삶을 대신 살아줘. 저는 그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마지막 점호가 끝나자 저는 조용히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정비고로 가는 길,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달은 없었습니다. 탈출하기엔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M72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야. 우리 나가자. 10월 7일 밤 11시 47분. 저는 M72에 걸터 앉아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순찰병들은 정해진 루트를 돌고 있었고 초소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DMZ까지의 거리는 약 8km. 평소라면 걸어서 2시간, 뛰어서 40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크로 간다면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그 10분 동안 살아남느냐 마느냐였습니다. 저는 클러치를 잡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두두두.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그 순간 200m 떨어진 초소에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야, 저게 뭐야? 경보가 울렸습니다. 더 이상 숨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클러치를 놓고 스로틀을 끝까지 돌렸습니다. 콱! 바이크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순간적인 가속에 몸이 뒤로 젖혀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멈춰라. 박철민. 멈춰. 뒤에서 고함이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비구를 빠져나와 부대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피포장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바이크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속도계는 시속 60km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첫 번째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총알이 제 왼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느낌과 함께 따끔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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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하나는 바이크 뒤편 사이드카에 박혔고 다른 하나는 헤드라이트를 박살냈습니다. 불빛이 꺼지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달빛과 별빛 그리고 본능만으로 길을 찾아가며 1km, 2km. 뒤에서 군용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트럭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이 바이크는 300kg에 불과했고 저는 가벼웠습니다.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4km 지점에서 저는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검문소 병사들은 이미 경보를 받았을 겁니다. 차단봉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시속 70, 80, 90. 검문소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멈춰라. 쏜다. 병사들이 소총을 겨누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 핸들을 꺾어 차단봉 옆 흙길로 진입했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졌고 바이크가 기울었지만 저는 몸의 중심을 옮겨 균형을 잡았습니다. 타타탕.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저는 이미 검문소를 지나쳐 있었습니다. 6km. 이제 DMZ까지 2km.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DMZ 접근 구역은 지뢰밭입니다. 길을 벗어나면 즉사입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순찰 때 본 안전통로, 경계철책 근처의 루트.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7km.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최전방 경계 부대의 탐조등이었습니다. 침입자 발견. 사격 개시. 타타타타. 이번엔 기관총이었습니다. 총알이 땅을 갈아엎으며 제 주위로 쏟아졌습니다. 흙먼지가 일어나고 돌파편이 튀었습니다. 바이크 뒤편 사이드카가 총알을 맞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방향을 바꾸며 탐조등을 피했습니다. 7.5km. 이제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DMZ 경계선의 북한 측 철조망. 높이 3m, 가시철조망으로 촘촘히 감겨있는 장벽. 보통이라면 넘을 수 없는 장벽. 하지만 저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시속 95km. 철조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형, 내가 간다. 그리고 쾅! 충돌.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회전했습니다. 바이크는 철조망의 정면으로 부딪혔고 저는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3m 아니 5m는 날아갔을 겁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공중에서 저는 별을 봤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쿵. 땅에 떨어졌습니다. 등부터 땅에 부딪혔고 숨이 멎었습니다.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철조망은 제 뒤에 있었습니다. 뒤틀리고 찢어진 철조망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둠. 하지만 다른 어둠이었습니다. 더 고요한, 더 텅 빈 하지만 동시에 더 자유로운 어둠. 저는 DMZ 중립지대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남도 북도 아닌 땅, 지뢰와 침묵만이 지배하는 곳.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북한 병사들이 철조망 앞에서 저를 향해 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조망을 넘지 않았습니다. 넘으면 그들도 탈영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피가 옷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다쳤는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50m, 100m.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군 경계 초소의 탐조등이었습니다. 스타프, 프리즈, 영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Identify yourself. 병사들이 소총을 겨누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려고 했지만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무전기 소리였습니다. 본부 여기는 GOP 5초소. 탈북자 1명 확보. 의료 지원 필요. 오버. 그리고 어둠.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였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침대 시트. 저는 몇 초간 여기가 어딘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코로 들어온 냄새가 모든 걸 알려줬습니다.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밝은 햇살 너머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 움직이는 자동차들, 사람들, 네온 간판들. 저는 그걸 보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울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어나셨군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3일이나 주무셨어요. 3일. 저는 그렇게 오래 잤습니다. 간호사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갈비뼈 세대골절, 왼쪽 어깨 관통상, 오른쪽 다리 타박상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상태로 살아계신지. 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국군 수도병원이에요. 서울이요. 서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 울컥했습니다. 서울. 제가 평생 듣기만 하고 절대 갈 수 없다고 배운 곳. 악의 소굴이라고 배운 곳. 하지만 이곳은 악의 소굴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그냥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통일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위를 조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박철민 씨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 그 말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26년간 박철민으로 살았지만 진짜 제 삶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 체제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남기 위해 숨죽이며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훈련, 심리상담.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신용카드, 스마트폰, 인터넷,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조차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빨리 배웠습니다. 아니,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찾아온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형의 목까지 살고 싶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통일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철민 씨 찾으시던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물건? 탈북 당시 타셨던 오토바이요. DMZ에서 회수됐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M72. 제 생명을 구해준 그 바이크. 일주일 후 저는 군부대 보관창고에서 그것을 다시 봤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앞부분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고 사이드카는 총알 구멍으로 벌집이 되어 있었으며 타이어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바이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철덩어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60년 된 낡은 기계가 제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제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담당 장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칙적으론 불가능한데 하지만 특별히 허가를 받아보겠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정말로 M72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대로는 아니었습니다. 군 보안상 일부 개조가 필요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 그 바이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작은 창고를 빌려 그곳에서 다시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숨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밝은 빛 아래서 공구를 들었습니다. 부품은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클릭 몇 번이면 전 세계 어디서든 부품이 날아왔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M72를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엔진을 완전히 오버홀하고 새 타이어를 끼우고 사이드카를 교체하고 페인트를 새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 탱크 옆면에 작은 글씨를 새겼습니다. 자유를 향한 질주 2023년 10월 7일 2024년 가을 바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두두두.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총소리도 탐조등도 철조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맑은 가을 하늘과 열린 도로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이크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따라, 한강변을 따라 자유롭게.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오토바이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손님들의 바이크를 고치고 엔진 소리를 듣고 기름 냄새를 맡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함입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아니면 저는 모릅니다. 북한에서 소식을 얻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형이 어디에 있든 제가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걸 알면 기뻐할 거라고. 어느 날 정비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22쯤 돼 보이는 수줍은 표정의 청년이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어요. 3개월 전에 탈북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봤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DMZ 넘었다는.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저도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그날 이후 저는 그 청년에게 정비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단지 한 사람이 살아남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철조망 너머에서 꿈꾸는 누군가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단순한 탈출기로, 어떤 분들에겐 모험담으로, 또 어떤 분들에겐 슬픈 이야기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걸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을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선택할 수 있어서, 살아있어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